네,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한마디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낙관론이 넘칠 땐 이성적 객관적인 시야를, 두려움이 엄습할 땐 냉철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 등도 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 주식 투자 행위가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인문학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 감정 제어가 투자의 마지막 퍼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통섭적인 관점에서 좋은 질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재 다보스 포럼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년여 만에 오프라인으로 재개가 됐는데요. 연차 총회의에 모인 경제계 빅샷들의 토론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주는 의미와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인지 여부를 두고 양 측면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낙관론 측은 퍼먼 하버드대 교수와 시티그룹 CEO였고요. IMF 총재와 구겐하임 CIO는 비관론 측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각각의 발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유럽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은 내년까지 침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나 지금 소비도 미국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반면에 낙관론의 측면과 이 비관론의 측면에 맞서는 의견 보시면 전쟁과 코로나 등의 문제로 인해서 2차 대전 이후에 지금이 가장 큰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미증시는 고점 대비 한 40% 폭락할 거라고 경고의 음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연차 총회부터 상반된 의견으로 뜨거운 토론이 나왔던 이유는 현재 시장이 낙관론과 비관론 딱 그 중간 기로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현재 구간이 딱 기로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 한번 보시죠. 통상적으로 보여왔던 일반적인 시장의 하락기와 경기 침체로 인한 하락기의 딱 그 경계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줄타기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이런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고점 대비 50%, 60% 폭락하기도 했는데 경기 침체가 없었던 시절에 평균 낙폭 한 22% 정도의 하락률, 이제 그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요. 좁은 데이터로 먼저 보시죠. 고점 대비해서 한 17% 지금 밀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쇼크가 나기 전과 데이터를 조금 더 늘려서 비교를 해보실까요? 그러면 아직은 이 수준보다 15%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미정부나 금융당국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부의 효과가 존재하고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주식이 자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 역시 인플레이션의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현재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려면 전쟁이 끝난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물론 평화를 위해서도 빨리 끝나야겠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온다면 미국의 연준도 기존의 자산을 인위적으로 또 과하게 누르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는 있을 텐데 현재 그것이 가능할까요?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루블화 환율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달러당의 루블화의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그만큼 루블화의 가치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꽤 많이 강해진 상황이죠. 전쟁 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 최근 루블화 체크가 가능합니다. 유로화 대비로는요, 지금 7년 만에 최고의 몸값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에너지를 구입하면서 루블화로 지불을 하고 있어서 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주도했던 러시아 경제 제재, 러시아 어떤 경제 제재를 막으려고 미국이 힘을 많이 썼는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러시아에게만 또 좋은 상황으로 전쟁이 끝난다면 중국이랑 러시아 서방의 이 대립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분열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낮출 가장 큰 카드가 앞서 보신 것처럼 좀 부재한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는 분위기,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니 자산 가치를 떨어뜨려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방법을 운운하는 월가의 시나리오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 같은 S&P 500 지수인데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이 다른 것처럼 지금 시장이 기회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위기의 전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 보시죠. 간밤 마감된 미증시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스냅의 쇼크가 시장을 압도했습니다. 스냅의 1년 차트인데 주가가 고점 대비 7분의 1 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간밤 무려 정규장에서 40% 이상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실적의 우려인데 스냅 CEO가 이 경제까지 건드리는 멘트를 했습니다. 광고 수입의 감소는 경기 부진을 의미한다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경제 상황에 대한 멘트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가 나쁠 때 광고기 지출은 기업별로 다른 것보다 이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본 걸 텐데요. 어쨌든 이 발언으로 다른 소셜미디어 업체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때 붐을 누렸었던 기술주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그나마 장중에 반등을 시도해서 다우지수만 좀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3대 지수의 움직임 보시죠. 다우지수가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0.15%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영향이 컸습니다. 2.7% 맥도날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버라이즌과 JP모건 등의 어제 좀 선방했었던 섹터 위주의 강세가 다우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기술주는 당초에 장중 내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는 딱 저 중간 사이의 정도의 낙폭이었죠. 0.81% 하락률을 그렸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섹터별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요, 여기 전 섹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방어 섹터들이 힘을 내주는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부동산,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수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광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그래도 다행히도 한 줄기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보시죠. 고급 백화점 체인 브랜드 노드스트롬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서프라이즈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10% 이상의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이후의 전망치도 매출액 예상보다 더 좋을 거라는 그런 발언이 나왔고요. 결국에 이 내용에 이게 담겨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기대감. 노드스트롬의 CEO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결혼식도 재개됐고 사교 모임 초대도 다시 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옷, 신발 등의 구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이요. 그리고 이 아래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 조금 전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발표한 지수인데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죠. BSI를 공개했습니다. 소비자 동향 지수를 반영한 경제 심리 지수 ESI가 5월에 106.7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제조업 쪽은 지금 공급망 문제가 꼬여 있어서 여전히 좀 부진하지만 비제조업 체감 경기는 1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영향이라는 분석인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의류기업들도 상반기에 그 성장성이 참 돋보였죠. 실적 발표 내는 족족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다만 이 하반기에는 엽기적 부담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신한금투에서 조금 전에 보고서를 올려서 그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FNF와 더 네이처 홀딩스를 볼만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내수 소비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좋겠다는 조언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한섬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OEM 기업에 대해서도 긍정평가를 내놨습니다. 공급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소비 둔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생산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하고 방어적인 그 능력이 있는 기업으로 추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 차선호주 정도 되겠죠. OEM사의 탑픽으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를 꼽았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새 정부 들어서고 며칠 안 돼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보따리를 풀고 있죠. 이들 기업의 투자 금액이 약 600조 원에 달합니다. 아마 아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도 조만간 더 발표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각각의 투자 키워드를 좀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IT 통신, AI 로봇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전동화, 신기술, 신사업, 바이오, 모빌리티, UAM, 전기차 등등 그리고 에너지, 탄소 중립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겠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 눈에 띄고요. 방산과 우주항공 테마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금액이 사실 이제 대한민국 올해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1년 본 예산이 607조 원 조금 넘기는 하는데 기업들의 투자는 1년 단위가 아니라 한 5년 이렇게 길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컨벤션 효과든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기업은 투자이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내용이고 관련 소부장단도 지속해서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관련 세부 내용은 앞서서 오늘장 투자 뉴스 7의 자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